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요 저희가 이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살짝 좀 애매한데 유럽연합에서 지금 차기 집행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나서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간으로는 약 37분, 38분 전에 그 집행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이 된 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네. 독일의 국방장관인데 네네. 이분이 지금 인준 투표를 하기 전에 그 투표위원들 그러니까 투표위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최근 뉴스로 뜨고 있거든요. 요것과 관련해서 네. 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네. 좀 자세하게 선생님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럽연합 이야기를 한번 네네. 해보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유럽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그 땅 안에서 그 처음에 시작은 그 영국,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렇게 이 나라들이 그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이 독일에 의해서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피해를 많이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독일의 그 재건을 도와주긴 하되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는 독일이 그런 짓을 못하게 나머지 국가들이 뭉치자. 그렇죠. 예. 거기서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전쟁 물자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철강, 뭐 석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는 철강, 석탄 공동체.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기원이죠. 네.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전보장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서 있어서 시급한 것이 이제 전쟁 물자를 네. 공동 관리하는 것. 누가 한쪽에서 이제 막 심하게 생산을 하지 못하게 그런 거에서 출범을 하면 시작을 해서 하나씩 이제 좀 더 이야기를 심화시키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유로존까지 만들어진 것이고 네. 물론 유럽연합과 유로존이 일치하진 않죠. 유럽연합에 가입돼 있지만 유로존에 안 들어가 안 돼 있는 있는 나라도 경우고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유럽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로를 쓰는 나라 혹은 유로는 안 쓰지만 유로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자기 나라 화폐가 네네. 그런 나라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 유로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해소를 하는 측면. 네. 그러니까는 그 유럽이 이 하나로 묶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좀 그 하드웨어 부분 그쪽을 하나로 묶자는 그런 것이죠. 네.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 도구들. 네. 도구는 이 집 가면 저 도구, 저 집 가면 저 도구 이거 말고 그냥 똑같은 도구를 쓰면 편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죠. 내 숟갈 하나만 들고 다니면 아무데서나 먹을 수 있게. 네. 그러니까 화폐 다 통일해 버리고 그러면서 은행도 중앙은행 하나로 딱 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유럽군 이래가지고 국방까지 네. 그 다음에 외교권까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유럽연합에는 네. 그 외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그 외교 관련 고위 이제 관리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장도 있고 네. 그런 국방장관은 아직 없지만 네. 그것도 앞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사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어떤 그 장비들은 통일을 하자. 근데 이제 사람을 통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왜 그런 걸 통합을 해요?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은 자유롭게 다시 말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는 도구가 아니라 문화는 사람 그 자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문화는 더 그 쪼개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국가라는 이름으로 묶어놨던 문화마저도 네. 더 잘게 쪼개보자. 네, 네.
이게 이제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럽의 이상이죠. 그게 이제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태로 이제 굳어져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유럽 연합이 지난 얼마 전에도 5월이었죠. 그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유럽 연합의 의회 선거. 네. 그러면 그 의회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에서 각 정파마다 선거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각 나라에서 투표를 하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고 얘기하면 독일에는 CDU가 뭐예요? 기민당, 기독교 민주 연합. 그다음에 SPD 그러니까 사회민주당, 3인당, 그다음에 뭐 녹색당 등등 여러 정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정파들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국민들은 그 리스트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비율이 나오잖아요. 네. 어느 당이 몇 퍼센트, 어느 당이 그런 그 퍼센트대로 그 리스트에서 이제 자르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옛날 전국구 자르듯이. 그러면은 어느 정당은 뭐 20명, 어느 정당은 뭐 21명,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럽 이제 의회로 가겠죠. 예,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럽연합 의회 그때 관련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선거 결과를 가지고 다뤘던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했었나요? 예,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약간 우익 정당들이 좀 많이 약진을 했었고 그다음에 녹색당이 그러니까 대약진했죠. 환경과 관련해서 얼마나 스스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선거 결과를 보고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를 이야기를 했었던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그 에피소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 의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아마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래 이제 유럽에 가서도 그러면은 그 정파를 또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비슷한 성향끼리. 그러면서 이제 원내 교섭단체 소위 이렇게 만드는데 어쨌든 한 교섭단체가 과반을 넘는 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민주사회에서 그게 어렵죠, 사실. 그럼요. 50% 넘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연정을 하죠. 지금까지는 그때 그 말씀 드렸었죠.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함께 연정을 하는 중도 한마디로 그 어떤 그런 성향의 유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당이 합쳐도 안 된다. 그럼 어디랑 손을 잡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중도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이게 약했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이번에 제3세력으로 등장을 했죠. 거기와 손잡을 가능성이 많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거기와 이제 연정을 손을 잡았죠. 그래서 세 당이 한꺼번에 이제 그 과반을 만들면서 구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유럽연합의 의회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정치 체제를 얘기하면은 의회 말고 또 뭐가 있죠? 행정부가 있잖아요. 사법부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은행도 있을 거고 막 있잖아요. 사법부는 또 사법부대로 이렇게 독자적인 어떤 영역을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원리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곳이 사법부이기도 하죠. 그건 이민재판이 돼버리니까. 물론 사법부에 마저도 그 민주주의의 이념이 들어가긴 들어가죠. 우리 배심원 제도 같은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국민 상식에 맞춰야 된다는. 그렇지만 사법부는 아직까지는 그 전문가의 영역으로 많이 놔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행정부의 경우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더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국민이 감시하고 관리를 하자는 그게 이제 그래서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장관들도 관료가 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장관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정치 세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낙하산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느 A라는 정당이 집권을 하면은 그 A라는 정당은
그 의회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국민의 대표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장관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관료가 승진해서 장관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관료를 감시하기 그렇죠. 위해서 국민들의 대표인 누군가가 올라가는. 그렇죠. 장관으로 딱 오는 거죠. 차관까지는 이제 관료가 올라가는 거지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는 차관은 전문가죠. 하지만 장관은 그 국민의 시각으로 이 전문가를 부리는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에서 뭐가 맞다 틀리다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이게 이제 민주주의 이념에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유럽 집행위원장 후보로 올라가는 우술라 폰데어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분도 독일의 국방장관이죠. 현행이란다. 현행 맞죠. 현재 국방장관인데 여성 국방장관? 근데 여성 국방장관이 당연히 될 수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 그러니까는 국방장관은 군인 전문가가 출세해서 장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차관까지는 갈 수 있는데 장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이 된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그 관료를 지휘하는 그 자리에 오르는. 네. 그러니까는 국민의 대표는 남자만 되라는 법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방장관도 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 그 부분은 저는 지금 몇 차례 선생님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많이 설득 당한 케이스예요. 네. 근데 이 방송을 지금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니 전문성을 가져야지 장관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그 소위 뭐 우리도 그렇게 그 내각을 조직을 할 때 장관을 이렇게 뭐 엉뚱한 정치인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정치인을 데려다가 혹은 보훈 인사로서 혹은 전문성이 결여된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 장관 후보자를 보면 대부분이 다 뭐 정치인 혹은 뭐 교수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죠. 지금 선생님의 논리에 의하면 장관 자리는 관료로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국민의 시선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정치인이 가는 게 그렇죠.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라는 게 선생님의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게 들으시는 방송을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처음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낙하산을 그거 옹호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리를 지금 확실하게 잘 해주셨어요. 낙하산을 옹호한다는 얘기야? 낙하산을 옹호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낙하산도 낙하산 나름인 것이 뭐 보훈보다는 그렇죠? 물론 그거는 이제 어디든 마찬가지죠. 근데 흔히 낙하산이라고 하면 보훈의 성격이 강한. 근데 그 낙하산의 기본 원리만 생각을 하면은 그 낙하산은 어디서 떨어지는 거냐면 국민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의 부름을 통해서 혹은 국민의 요구에 맞춰져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가 어렵다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대표 중에서 그러니까는 각 지역 분야별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낙하산이라고 표현하면 낙하산 맞는 것이고 그게 이제 장관이라는 그런 자리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문가는 차관까지가 전문가죠. 보통의 경우도 보면은 많이들 그렇죠. 장관과 차관 중에서 누가 더 짬밥이 많을까요? 차관이 그 지역에 그 영역에서는 짬밥이 많죠. 장관은 방금 온 사람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 국무장관 누구죠? 폼페이오. 그럼 그 사람도 국무부에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승진했을까요? 아니죠. 그다음에 그 전임 국무장관도 마찬가지였고 역대 국무장관 모두 마찬가지죠. 역대 국무장관 누구 했었어요? 뭐 힐러리 클린턴도 했고 올브라이트 장관, 있었고 그 파월 장관도 있었고 그 사람도 군 출신이니까 군 출신이면은 뭐 군대를 지휘하고 뭐 이게 아니고 국민의 대표가 어디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이게 굉장히 인문학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비인문학적인 발상이 뭐냐면은 반대로 전문가는 전문 영역에서 그러니까는 그 영역은 항상 전문가한테 맡게 되는 이게 뭐 관료주의예요. 뷰로크라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청문회 같은 걸 봐도요. 그러니까 장관 인준을 위한 청문회 같은 걸 봐도 보통은 그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한번 그냥 예를 들어봅시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누군가 갔어요. 근데 이분이 뭐 어떤 의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의료계에 있었던 경험도 없고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근데 그 공부했다고는 하는데 그 공부한 것도 보면 복지 쪽으로 치우쳐 있다. 당신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약간 이런 식의 공격이 계속 갔었거든요. 장관이라고 한 자리는 네. 그 국민의 상식을 가장 그 적절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이지 그 분야에서 계속 공부하고 혹은 계속 일하고 있던 사람이 네. 그 철학을 가장 현재의 국민의 그 공통 상식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걸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국민의 대표죠. 아무 국민 투표해서 장관시키자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이 저는 어쨌든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인문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를 바라봤는데 저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사석에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툭툭 나올 때 보면 그런 전문성이 결여된 장관을 어떻게 믿어?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좀 발끈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많이 있죠. 그리고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참모들이 뭐하러 있어요. 그렇죠. 청문할 때도 뒤에 참모들 앉아 있잖아요. 네네. 내가 다 못 외우면은 이 사람이 가르쳐 주면은 네. 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전문 지식보다는 철학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렇죠. 국민의 시선으로 그 조직을 장악하고 그렇죠. 지켜볼 수 있고 관리 감독할 수 그렇죠. 있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그 부서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성 국방장관이 나온다 그러면 들고 일어날 분들 많으실걸요? 이런 인문학적인 철학이 좀 결여가 돼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국방장관을 군 출신들만 하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는 그 여성이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의 대표가 장관을 하는데 그럼 국민의 대표가 남자만 대표가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성이 국방장관 하는 것도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것이고 네. 지금 이 폰데어 라이언 장관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국방장관을. 굉장히 오래 했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전문성 얘기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그럼 뭐 했을까요? 저기 중앙정부로 올라왔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에 해당하는 독일에서는 이름이 뭐더라?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하여간 그 관련 이름은 좀 다른데 네. 그 장관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었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 그러면 이 사람은 전문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아니고 그 국민의 철학, 국민의 눈높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당대 시대의 철학을 가장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보내는 것이 이제 그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흔히 우리 말하는 그런 거잖아요.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부는 국방부보다는 좀 덜하지만 흔히들 교육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그래서 하고. 뭐 교수님 출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경제부 같은 경우에도 또 더더군다나 경제관료 출신들이 네. 많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심한 것이 이제 국방부였죠. 네. 그러니까 언제 우리나라에서 비군 출신 뭐 병장 제대든 아니면 뭐 군대를 안 나와도 되죠. 국방부는 사실은 차관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비장성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조차도 비장성 출신 혹은 그리고 차관 같은 경우도 둘이 두 하나는 분이시잖아요. 네. 정말 군대에서 이렇게 그렇죠. 네. 정말 잘하는 어떤 네. 전문가 네. 그다음에 정무 관련해서 차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뭐 네.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가는 근데 거죠. 이제 그것 가지고도 정무 관련해서 차관이 올 때도 이분은 뭐 군 출신이 아니라 뭐 행시 몇 기 출신이고 이게 또 하나의 뉴스거리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만 네. 독일에는 지금 국방장관이 현재 여성이고 네. 이분이 지금 유럽의회의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후보로 지명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네. 결정이 된 다음일 거예요. 그러게요. 저 지금 이게 계속 제가 최신 지금 뉴스를 누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될 되지 가능성이 않네요. 높지만 그거는 장담을 할 수 없다. 네. 이 말씀을 이제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집행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일단 무슨 자리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의회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장관 얘기도 참 잘 꺼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은 그
그 장관이 되던 장관 문제도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한 거에 마찬가지고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전문가를 대통령으로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야말로 우리가 대부분 분들이 그 동의를 하시죠.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고 똑똑한 사람 대통령 안 원하잖아요. 그리고 뭐 특정 분야의 전문가 이걸 대통령으로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그 시대의 그 철학을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똑똑하다는 것이 그 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전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주어 수어 이거 잘 못 맞추시고 이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똑똑하다는 게 그러니까는 그 상식 이상을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야, 저보다 더 이렇게 강하게 어택을 하시는. 그러니까 기본 상식을 넘어서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쨌든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은 유럽에서도 그런 의회가 있고 행정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집행위원회죠. 네. 그래서 그 집행위원회가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유럽 연합이라는 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걸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집행위원장이 필요하겠죠. 네. 그 집행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후보자로 올라가 있고 이것을 유럽 의회에서 이제 선출을 하는 것이죠.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계속 지금 실시간 검색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시간에 된 거 아닌가 막 하고. 근데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은 혼자 후보자로 올라갔고,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반대를 하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민주주의의 원리. 사실은 언제 한번 그 이용준 교수님하고 이 얘기 한번 제가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가 상호 보완 관계가 있죠. 하지만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호 보완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그 상반된다, 다르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재에 갖춰져 있는 어떤 질서 그것보다 그걸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여기에 더 이제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 헌정주의라고 한다 그러면 반대로 그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보다 그 지금 질서가 어떻게 잡혀 있는데 시스템 자체에 그렇죠.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고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이제 그 서로 조화를 이뤄야 되는 것이 그 현대 성숙한 그 국가가 이제 해야 될 그러니까 민주 헌정주의 뭐 헌정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잘 조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건데 자, 이 집행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 구조 스트럭처가 딱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럽에는 그 개별 국가의 헌법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강력한 것은 없지만, 그러니까 헌법에 준하는 그런 법은 있죠. 하지만 일반 국가의 헌법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의 어떤 그 장을 민중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더 이렇게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그러니까는 물론 이 방송에 나가면은 이제 집행위원장이 바뀌어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의 집행위원장도 그렇게 이제 뽑힌 케이스인데 뭐냐면은 장클로드 융커라고 하는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케이스인데 뭐냐면은 슈피첸 칸디다트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 제도라 그럴까 이게 용어가 있어. 뭐냐면은 슈피첸 칸디다트라는 게 이제 독일어로 대표 후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건데 뭐냐면은 아까 유럽 의회 선거할 때 각 나라에서 리스트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리스트에서 1, 2, 3, 4, 5, 6, 7, 8에 쭉 번호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리스트에서 1번 이 사람이 그 리스트의 그 대표인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그 정당을 보고 투표를 물론 하죠. 네.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리스트 1번이 누군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민주당에서도 리스트가 나오고 네.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리스트가 나오고 등등 리스트가 나온다. 네. 그러면은 그 정당도 중요하지만 그 리스트 1번이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거의 예. 이제 후보자 격으로 이제 중요하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리스트의 그 대표 후보 이게 이제 슈피텐 칸디다트. 네, 네. 이게 이제 복수로 하면 이 대표들을 그러니까 슈피텐 칸디다트 10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으로 가면은 유럽 집행위원장도 무슨 아까 우리 얘기한 그 같은 맥락에서 관료 중에서 뭐 그게 아니고 민중이 원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슈피텐 칸디다트 10 중에서 한 사람이 저기 후보자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뭐라고 할까 이게 유럽 연합에서의 어떤 그 틀이 있어요 제도가. 그래서 현재 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도 그런 케이스로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주로 나오겠어요? 그 가장 표를 많이 얻은 그 슈피텐 칸디다트가 그렇게 될 집행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국민들의 표를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라 유럽 연합의 시민들의 표를 네네.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 네. 그게 이제 국민의 뜻에 가장 부합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슈피텐 칸디다트의 후보로 나간 사람이 마크롱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크롱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느냐? 네. 마크롱은 프랑스 대통령이잖아요. 네, 네. 유럽 연합의 의회가 있고 아까 집행위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유럽 연합 정상회의라는 게 또 있어요. 카운슬 오브 유로피언이란가 이 영어가 그렇게 될 그러니까 거예요. 유럽 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의 정상들의 모임인가요? 그렇죠. 유럽 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네. 국가의 정상들의 모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말에서는 그냥 그 유럽 연합 정상회의라고 부르는데 네. 그냥 정상회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는 굳이 따지자면은 아까 이제 그 하원이 있었잖아요. 네. 저기 유럽 연합 그 의회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네. 하원격이라면은 이게 상원격인 거예요. 상원격이고. 예.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진짜 상원 하원하고는 살짝 다르지만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원은 상원의 역할로 이렇게 귀족 원로원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비민주적이죠. 그러니까는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미국이나 등등 국가들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는 데에서의 상원 정도가 아니라 과거 로마 시대 때의 뭐 원로원 같이 그런 역할까지 행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슈피텐 칸디다트 중에서 하기로 돼 있으면 거기서 해야지. 네. 마크롱이 왜 지가 거기서 반대를 하냐 네. 이거죠. 바로 이 점에서 비민주적인 그런 행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의 원로원 같은 그런 역할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네, 그런 네. 이유인데 그러면 마크롱이 반대하니까는 그러면은 메르켈이 그럼 누구를 어떻게 둘이 프랑스하고 영국이 제일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해할까 얼마나 비민주적이에요. 그러면서 마크롱이 밀었던 사람이 바로 폰데어 라이언이에요. 지금 현재 현재의 독일 국방장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국방장관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지금. 그리고 7 아이의 엄마고. 7 아이요. 예. 그리고 그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장관들도 네, 수행했고 네. 여성이고 그 메르켈 총리의 후계자감으로 거의 얘기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독일의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같은 메르켈 총리하고 같은 정당이에요. 기민당이고 CDU. 근데 성향은
조금 더 진보적이에요. 메르켈 총리에 비해서. 그래서 메르켈 총리 후계자라는 얘기도 듣지만 사실 많이 부딪혀요. 네. 독일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장관이지만 총리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 네. 그래서 그 특히 저기 보건 정책 과거에 장관할 때 그쪽 장관, 그다음에 가족 그 여성 정책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목소리를 많이 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보수 정당이지만. 네. 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람이 나쁘고 좋고 이런 게 그 문제가 아니고 마크롱 대통령이 지가 싫다고 그 슈피텐 칸디다트에서 나온 사람을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대신에 뭐 메르켈 총리한테 입맛을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네 당의 그 폰데어 라이언은 어때? 그러니까는 이 메르켈 총리도 뭐 굳이 싫을 이유는 없었고 그래서 둘이 꽁짝꽁짝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민주적이에요. 그렇네. 네. 바로 이제 그 점을 저는 이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내가 개인적으로 마크롱 싫어하는 건 다 아시겠지만 또 미운 짓거리는 골라서 다 한다. 그래서 결국 아까 이제 폰데어 라이언이 아마도 되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 때문에 왜 지들끼리 둘이 앉아서 방에서 결정해갖고 꺼내내는 거예요. 슈피텐 칸디다트 그 민주 절차 그리고 이게 무슨 암묵적인 어떤 그 전통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고 그러려면 그게 무슨 뭐 그러면 유럽 연합 정상회의 지들이 알아서 다 해버리지. 그렇지. 국회에는 뭐하러 뽑고 국회가 아니라 의회는 뭐하러 뽑고. 그러면 슈피텐 캔디다트로 있었던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슈피텐 칸디다트 10은 이제 복수를 다 있죠. 그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 그러니까 독일 기민당 출신의 그 후보자. 이 사람은 그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도 거의 될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그 정상회의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밀려나 버리는 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야, 그러면 이런 절차상에 하자 뭐 내지는 비민주적인 것을 극복하고 이 폰데어 라이언이라는 분이 집행위원장이 되고 나면 뭐 앞으로의 그 행보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마크롱의 입김이 유럽연합에서 뭐 더 세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폰데어 라이언이 이제 그 마크롱한테 가서 이제 고맙다 그러고 뭘 들어주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마크롱이 저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지만 정치 세력으로는 제3세력이에요. 그 당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마크롱의 입김이 많이 들어 물론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입김이 세죠 당연히. 이제 그 이상의 이번 그 건으로 해가지고 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폰데어 라이언 만약에 된다면 그 차기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이 이제 기민당 소속이지만 조금 더 진보적이다, 조금 더 진보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단단한 이 쉽게 확 변하고 막 그러지는 못해요. 지금 이번에 극우파가 굉장히 득세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항상 중심을 잡아왔던 것은 중도 좌, 중도 우, 그다음에 이번엔 중도까지 해서 그 셋이 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거나 뭐 그러진 않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은 프로 유러피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뒤집으려고 이제 저기 극우에서 뭐 연합하고 뭐 하지만 그것도 웃기죠. 유럽을 뒤집으려고 자기들이 유럽에 와가지고 같은 유럽이면서 어쨌든 그 사람도 기본적으로 프로 유러피언이고 그러니까는 친유럽주의자라는 것이죠. 메르켈, 마크롱 다 친유럽주의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친유럽주의자들과 그에 반대되는 그 반유럽주의라 하면은 이제 국가가 유럽의 각 국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중심이 돼야 된다. 국가의 어떤 유럽연합 싫어. 영역을 많은 그 권리를 유럽연합에다 양도하는 것이 싫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극우나 극좌에 네, 주로 네. 많이 있죠. 네. 이제 그 대립 양상이 이제 현재의 유럽에서의 가장 큰 이제 구도인데 네. 기본적으로 폰데이어 라이언은 이제 친유럽주의자이고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 유럽 그러니까 자신이 집행위원장이 되면은 브렉시트 문제를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브렉시트를 연장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사실 원래대로 하면 3월에 끝났어야죠. 그렇죠. 근데 계속 미뤄주다가 아직도 그리고 10월에 이제 완전히 결정을 된다. 네. 근데 폰데이 라이언은 아니다. 더 미룰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뭐 장난해? 뭐 이럴 수도 있죠. 이거 놀아 지금 근데 다른 각도에서 이쁘게 봐주자면 그만큼 그러니까는 계속 고심하고 있다. 대화에 계속 대화를 한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브렉시트가 몇 월 달에 완성돼야 된다. 그게 무슨 뭐 저기 하늘이 부여한 어떤 자연법적인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고. 없잖아요. 네. 뭐 좀 더 하면 어때고 덜 하면 어때고. 영국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더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안 맞으니까 양쪽이 서로 안 맞으니까는 결국은 노딜 브렉시트라는 말 우리가 한참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크고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경험이 없잖아요. 아직도 아무도.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유로가 합치는 그 과정에서도 그랬어요. 네. 전례 그렇죠. 뭐 유례가 없으니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그러니까는 그때 1월 1일부로 이렇게 딱 넘어가는 그 대목에서 네. 그 해당 국가의 전 그 해당 공무원들이 초비상 상태로 이렇게 저는 그때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프랑스다가 그때 프랑스 돈이 프랑이었는데 네. 갑자기 내일부터는 유로를 쓰니까.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어느 한 몇 개월 기간 동안에 프랑과 유로가 같이 쓰이는 기간은 있었어요. 물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그 한국으로 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프랑으로 썼죠. 유로로 굳이 바꿀 계산하기 싫으니까. 근데 항상 가격은 두 개로 이렇게. 항상 두 개로 써 있고 1프랑이 몇 유로고 그렇죠. 뭐 이제 비교해서 쓸 수 그래서 있는. 햄버거 값도 두 개로 이렇게 몇 유로 몇 프랑 이렇게. 네. 나는 그냥 유로 안 쳐다보고 프랑만 보고 이제 계산을. 근데 저만 해도 유로가 익숙하지 프랑은 별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독일도 마르크가 옛날에 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안 쓰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이게 반 유럽주의자들은 마르크 그러니까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그런 수도 있고 그 수구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가 제일 많아요. 일단 뭐 지난번에 프랑스에서의 큰 행사가 있었을 때 뭐 유럽군 창설 문제에 대해서도 마크롱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폰데어 라이언은 또 어떤 식으로 일을 또 할지도 궁금해지고. 그것도 궁금해지죠. 유럽 연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지금 집행위원장이 바뀌기 직전에 지금 저희가 방송이 이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되면은 뭐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밀실 야합이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유럽 의회에서 유럽 연합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좀 궁금해지네요. 사실 요 말씀만 딱 드리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럽 이야기를 하면 그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뭐 연관시켜가지고 우리하고 무슨 연관시킬 건데 사실 연관시킬 건 없어요. 거기서 일어난 일이 우리하고 별 연관될 건 없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왜 그 국제 이슈들을 이렇게 보느냐 사실 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서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 동향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역사도 과거에 보시면은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나라가 망해요. 과거에 우리가 한번 쭉 볼까요? 신라가 삼국통일한 시기를 보면은 사실은 국력은 신라가 제일 약했었죠. 백제가 신라보다 강했어요. 그런데 왜 백제가 망했을까요? 더 강한 국력에도 불구하고 주변 돌아가는 그
그 세계 그러니까 그때 세계 정세를 하면 이제 저기 중국과 관련된 이 동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 너무 무지했고 외교에서 밀려버렸죠. 신라가 외교를 잘했죠. 당나라하고. 그렇죠. 그래서 당나라한테 망한 거지 신라한테 망했다고 맞아요. 보기는 어렵죠.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고려가 망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 원명 교체기에 세상을 읽지 못하고 그렇지. 엉뚱한 짓 하다가 계속 그냥 다른 사람 바짓가랑이 붙잡다가 오히려 그때 그 저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읽었던 것이 사대부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잘 읽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서 국가를 바꿔버린 거죠.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그 명청 교체기도 그랬고 예. 그 광해군 쫓아낸 거며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본한테 당한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당할 때 잘 국가가 흔들흔들 혹은 망해버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보시면은 국제 정세에 어둡다. 그럼 네. 바로 나라가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다만 국제 정세가 눈에 잘 들어오진 않죠.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뉴스는 딱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잖아요. 근데 국제 정세의 흐름은 굉장히 큰 주기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눈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랬을 때 이제 얘기가 살짝 빗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딱 요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들 해요. 네. 저는 인문학자로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런 정도의 시선은 조금만 훈련하면은 모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못 가지는 것이지 그런 정도의 시선은 교양을 그러니까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쌓으면은 바로 그런 정도의 감각은 그러니까는 가질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 그 국제적인 감각 뭐 인문학적 시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문계열 TV를 하잖아요. 네, 그 의미는 여기서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걸 들어주세요. 그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하듯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그런 취지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어떤 지적 호기심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 그리고 관찰하는 어떤 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죠. 펌프질은 스스로 하시는 거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자극받아서 조금 더 신문을 들여다볼 때 임상훈 소장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애나가 짚어낸 문제의식이 요거였구나. 이렇게만 판단하면서 그렇죠. 신문을 읽으셔도 아마 읽히시는 정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유럽의 문제가 굉장히 먼 나라 문제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네. 지금은 일본 한일 관계 중국하고도 모든 게 꼬여 있고 동아시아의 평화 먼 문제 같잖아요. 그런데 유럽 연합도 지금의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네. 그 유럽은 그리고 수십 년 더 전으로 올라가면 두 차례 큰 전쟁을 치렀고 그렇죠. 더 뒤로 올라가도 네. 수백 년 동안 유럽은 치고받고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많이 겪었다고 하지만 전쟁의 숫자로 따지면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쟁을 더 많이 겪었어요. 옛날 저는 이제 영화로 유럽사를 좀 들여다보니까 옛날 영화들 보면 네. 어마어마 정말 무시무시 네. 잔인하고 무시무시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국가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고민했던 과거 영국과 프랑스의 철학자들 네. 그 다음에 제국주의라는 것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숱하게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민지배하고 퍼먹었던 그 네. 유럽 그러면서 또 지구촌이라는 생각을 해내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저 미래를 항상 어떻게 보면은 앞서갔다 이런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더 똑똑했을까? 경험이 많은 거죠. 경험이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워봤고 조금 더 성찰을 깊이했고 예. 기피할 여유가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 고만고만 애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는 싸우지 않게 될 그 지혜도 터득을 했고 동아시아는 아직까지 그런 지혜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워낙 그 국력의 차이라든가 이제 국방력 같은 차이가 네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동아시아도 언젠가는 그리고 그 언젠가는이라는 것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네. 굉장히 먼 미래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네. 수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하는 동아시아는 평화의 동아시아지 싸움의 동아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를 지향을 한다면은 주변을
다른 이해가 뭐가 있지 한번 봐야죠.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유럽연합의 그렇죠. 모습이고. 그래서 지지고 볶고 별짓 다 하고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네. 그 이런 유럽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만한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리퍼런스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유럽에 특히 앞으로도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해드릴 텐데 네. 유럽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이 곧 바뀌게 됩니다. 이 지금 그 투표가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 직전에 저희가 유럽연합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우리가 보는 세계에서 짚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강의 감사했습니다. 네. 예, 이런 명강의 구독하고 편안하게 받아보시죠.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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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